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3과목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 문제풀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를 보세요. 시료 채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 5톤 미만인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은 평면상에서 9등분한 후에 각 등분마다 채취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차량이 5톤 미만인 차량에 적재되어 있느냐 5톤 이상인 차량에 적재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기억하는 거죠. 자, 문제 조건에서는 5톤 미만이니까 몇 등분을 하는 거죠? 6등분. 반면에 5톤 이상은 9등분이 되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시료의 양은 1회에 몇 그램 이상? 100g 이상. 반면에 소각제인 경우에서는 1회에 500g 이상. 그리고 답은 액상 혼합물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최종 지점의 낙하구에 서르는 도중에 채취한다. 라면 고상 혼합물의 경우에 한 번에 일정량씩 채취한다. 자,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구리를 분석했을 때 간섭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들어갈 말은 비스무트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할 경우에서는 갈로가 색깔이죠. 갈로를 나타내어서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갈로에 들어가는 색깔이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비스무트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무슨 색깔이 나타나죠? 황색이 나타나는 거죠.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3번 문제를 보시면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을 분석에 사용되지 않는 측정 항목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을 이용하는 물질은 중금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43번 보기에 나와 있는 물질들이 다 중금속이에요. 자, 그리고 중금속 중에서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뭐를 쓰느냐 하면 우리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중금속이 유일하게 있거든요. 그 유일한 물질이 뭐죠? 그렇죠. 수원이에요. 그래서 수원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두 가지만 사용하고 나머지 중금속 물질은 대부분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 그리고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 세 가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중금속 중에 유일하게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수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분석 방법 중에 자주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시안이 있어요, 시안. 그래서 시안의 분석 방법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전극법, 그리고 연소 흐름법. 그래서 시안도 분석 방법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기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자, 유기인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어요. 자, 그리고 44번. 폐기물의 용출 시험 방법 중에서 시료 용액 조제 시 용매의 pH 범위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용출 실험에서 용매의 pH 범위 아주 중요하죠. 얼마의 범위를 가지죠? 5.8에서 6.3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답은 이 정답. 자, 풀이해 보시면 시료량은 100g 이상, pH 범위는 5.8에서 6.3, 시료 대 용매의 비는 1대 10, W는 질량, V는 부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pH 범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의한 카드뮴 정량 시 가장 오차를 크게 유발하는 물질은 저희는 공정시험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가장 크게 오차를 유발하는 물질은 염화나트륨이에요.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은 NaCl이죠. 가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6번 10억 분율, 10억 분율이라는 것은 ppb를 이야기하죠. ppb를 10억 분율이라고 합니다. 10억 분율을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 자, 여러분들 먼저 풀이를 보시면 ppm은 100만 분율, 미리그램 퍼 리터의 단위를 가져요. 자, 그리고 ppb라는 것은 10억 분율,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의 단위를 가지게 되죠. 따라서 ppm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0만 분율, 그리고 마이크로 리터가 뭐가 되는 거죠? ppb라는 10억 분율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되는 산분해법은 어느 것인가? 자, 우리가 필기 이론 공부하면서 우리가 암기법을 했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속의 금, 인산염의 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염산, 인금주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죠? 자, 여기서 염산이라는 것은 시약이죠. 산입니다. 산. 그럼 산은 항상 뭐부터 내야 되죠? 질산. 그래서 질산염산법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염산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인산염 그리고 금은 금속. 따라서 염산인금주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반면에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질산황산분해법은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웠을 때 황만은 이렇게 외웠죠. 따라서 황산, 만은 유기물의 함량이 많은. 자, 그리고 질산염산법은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그리고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라고 그래서 염산인금주고 이렇게 외웠어요. 자, 그리고 질산과염수산분해법은 유기물을 높은 비율로 함유하고 있으면서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 그래서 과산화가 어려운 시료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여기서 과라는 게 뭐냐면 과염수산. 앞에 질산이 붙는 거죠. 산화가 어려운 시료, 산화분해가 어려운 시료. 자, 그리고 라번 질산과염수산 불화수산분해법은 점토질 또는 규산염이 높은 비율로 함유된 시료. 그래서 점토질의 점, 규산염의 규. 따라서 과불점 또는 절규는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과라는 것은 과염수산, 불은 불화수소산. 그러면 질산과염수산, 불화수소산 분해법이 되겠죠. 점토질의 점, 그리고 규산염의 규. 그래서 점규는 또는 절규는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따라서 3분해법은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이용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의 유분 분석 과정에서 추출된 노말액산청에 무수황산 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자, 여기서 무수황산 나트륨, 무수라는 게 뭐예요? 수분이 없는. 그럼 무수황산 나트륨을 넣는 이유는 뭐냐면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48번에 무수황산 나트륨의 핵심은 무수. 그래서 수분이 없다. 따라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시약.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감염성 미생물 멸균 테이프 검사법 분석 시 분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멸균 취약 지점에 포함해서 멸균기 안에 정상 운전 조건을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멸균 테이프를 기억 이상 부착한다. 감염성 폐기물을 멸균기에 니은 또는 그 이하를 투입한다. 자,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멸균 테이프의 부착 개수, 자,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의 투입량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균 테이프의 부착 개수는 몇 개 이상이냐면 10개 이상은 부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투입량은 허용 부하량 또는 그 이하. 그래서 허용 부하량 또는 그 이하니까 허용 부하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멸균 테이프 검사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착하는 멸균 테이프의 개수는 10개 이상,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의 투입량은 허용 부하량 또는 허용 부하량 이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계에 광운으로 주로 사용되는 램프는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이에요. 우리가 주로 광운으로 쓰는 게 뭐죠? 속빈 엄극 램프.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중공 엄극 램프. 그래서 중간이 비었다고 그래서 속빈 또는 중곡 엄극 램프라고 하니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1번 용출 용액 중에 PCB라는 것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 용출 용액 중에 PCB를 핵산으로 추출한다. 따라서 추출 용매가 핵산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액상 폐기물의 정량 한계는 0.0005mg/L이다. 자, 그리고 답은 전자포역 검출기를 사용한다. 라번의 검출기의 온도는 270에서 320도씨 범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액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형물의 함량이 5%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액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정량 한계가 얼마냐면 0.05mg/L이 돼요.
자, 지금 보기에서 나와 있는 0.0005mg/L라는 것은 용출 용액의 정량 한계라는 거. 자, 그리고 전자포용 검출기를 ECD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나번에 나와 있는 액상 폐기물의 정량 한계, 그리고 팁에 나와 있는 용출 용액의 정량 한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추출 용매도 같이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방울수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기억에서 정제수, 니온을 적하였을 때 그 부피가 1ml가 되는 것을 뜻한다. 기억이라는 것은 온도죠. 몇 도씨 상태? 20도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험을 상온에서 하죠. 상온이 15에서 25도예요. 그래서 15에서 25도 중에서 액체를 기준했을 때는 20도씨. 그래서 20도씨에서 몇 방울을, 적하라는 것은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몇 미리? 1ml가 되는 거.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53번에 보시면 유기질소 화합물 및 유기인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유기질소 화합물과 유기인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유기질소와 유기인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는 알칼리열 이온화 검출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FTD라고 하는 알칼리열 이온화 검출기,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형물의 함량이 50%, 수분 함량이 50%, 강렬 감량이 85%인 폐기물이 있다. 이때 폐기물의 고형물 중에서 유기물의 함량은 얼마인가? 강렬 감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료에 열을 가했을 때 질량분의 감소, 질량의 감소분을 강렬 감량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유기물의 함량이라는 것은 유기물은 고형물이죠. 고형물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기물이라는 것은 VS라고 해서 분해가 가능한 물질. 그리고 FS라는 무기물은 분해가 불가능한 물질. 그죠? 그래서 분해가 가능한 물질, 유기물의 함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기물은 뭐의 구성성분이라고 했죠? 고형물 중에 유기물이 있어요. 고형물이 유기물과 무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의 함량은 고형물의 종류니까 고형물 중에 유기물의 함량, 그 유기물의 함량이 휘발성 고형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VS 표현을 했을 때 VS 유기물, 휘발성 고형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FS 무기물, 잔류성 고형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기물 함량은 고형물분의 휘발성 고형물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휘발성 고형물이 안 주어져서요. 그럼 휘발성 고형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렬 감량에서 수분의 함량을 빼주면 돼요. 강렬 감량이 85%, 수분이 50%니까 휘발성 고형물이 35%거든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형물의 함량이 50%. 그래서 50% 분의 35%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유기물의 함량인 70%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급 또는 저장하는 동안에 밖으로부터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공기 또는 다른 가스의 침입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는데 공기의 기, 기밀용기의 기, 이렇게 연관을 지으라고 그랬죠. 자, 팁에 보시면 밀폐용기라는 것은 이물질, 가장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밀봉용기의 미, 그리고 미생물의 미를 매치하고 기밀용기의 기, 공기의 기를 매치를 시켜 놓는 거죠. 창원용기, 광이라는 것은 빛을 이야기하니까 굳이 우리가 매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 중에서 밀봉용기와 기밀용기가 많이 헷갈리니까 미생물의 미, 밀봉용기의 미, 공기의 기, 기밀용기의 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56번. 시안을 이온 점검법으로 측정하고자 했을 때 조절해야 될 시료의 pH 범위는? 자, 여러분들이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에서 pH 범위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안은 이온 점검법이라는 게 있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라는 게 있고 연속 흐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H 범위가 나오는 게 이온 전극법과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 두 가지는 우리가 pH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온 전극법은 pH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12에서 13. 반면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pH가 2 이하.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 이온 전극법, 연속 흐름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물질은 시안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ppm은 몇 %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단위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이에요. 자, 100만 분율은 우리가 역수, 분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의 6성분의 1. 다시 말해서 10의 마이너스 6성. 반면에 퍼센트라는 것은 100분율. 100의 분율이니까 10의 2성분의 1. 다시 말해서 10의 마이너스 2성. 그럼 두 개의 값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10의 4성만큼 퍼센트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퍼센트를 ppm으로 전환할 때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4성. 자, 반면에 ppm을 퍼센트로 전환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4성.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이왕 단위가 나왔으니까, 자, 두 번째는 퍼센트를 ppm으로 바꿔요. ppm이 미리그램 퍼 리터예요. 자, 그리고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바꿔요. 그러면 퍼센트를 ppm으로 바꿀 때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4성. 그리고 ppm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갈 때는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럼 퍼센트가 바로 갈 때는 10의 1성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 기본적인 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ppm을 퍼센트로 바꿔요. 그러면 ppm을 퍼센트로 바꿔요. 얼마를 곱해야 되죠? 10의 마이너스 4성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0.002%가 되니까 답은 정답이죠. 간단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58번, 강도가 I0. I0라는 것은 입사광의 강도죠. 단색광이 정세격을 통과했을 때 그 빛의 80%가 흡수되었을 때 흑광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시료를 넣는 셀입니다. 자, 이렇게 빛을 쪼여줬어요. 그러면 입사광의 강도가 100%거든요. 그럼 지금 셀에 흡수된 값이 얼마냐면 80%. 그러면 IT라는 투사광의 강도가 몇 프로예요? 20%. 왜? I0라는 입사광의 강도가 제일 큰 값이니까 들어가는 값이 무조건 100%죠.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흑광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투과도 분의 1의 로그 상형대수를 취한 값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대부분이 흡수되는 퍼센트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흡수되는 퍼센트를 투과도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과율과 흡수율을 합치면 100%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투과율이에요. 그럼 100%에서 흡수율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투사광의 강도가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가 흡수되지 못하고 투과된 거는 20%니까 투과도에 0.1을 대입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20%를 대입하면 1이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을 대입할 때는 여기 1을 대입할 때는 퍼센트를 떼고 대입하고 100을 넣게 되면 투과도를 퍼센트로 대입하시면 되죠. 따라서 로그 0.2분의 1을 하게 되면 0.699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계산하는 문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59번. 중금속 원자 중 시료에 이염화 주석을 넣고 금속 원소로 환원시킨 다음에 이 용액에 통기에서 발생되는 원자 전기를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정량하는 것은.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염화 주석을 넣고 금속 원소로 환원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환원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을 이용을 하는데 환원제로 이어마 주석을 사용하는 물질을 찾아라,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카드뮴, 나번에 수원, 다번에 납, 라번에 아연. 그래서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중에서 환원제를 이어마 주석을 사용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수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노르말 황산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황산은 95%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공정시험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0.1노르말 황산을 만들 때는 물 1리터에 황산 3ml를 서서히 가해서 조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정시험 기준에. 자, 보면 2노르말 황산은 물 1리터에 그러면 얼마를 넣으면 되겠죠? 황산 60ml를 서서히 가하면 되죠. 그래서 0.1노르말 황산 만드는 게 공정시험 기준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 1리터는 동일한데 0.1노르말에 비해서 2노르말에 지금 몇 배가 된 거죠? 20배. 그러니까 황산 주입량도 몇 배? 20배. 그러면 3ml가 얼마가 되죠? 60ml. 그래서 황산 60ml를 물 1리터에 섞으면서 천천히 식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물 1리터에 황산 60을 주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입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인계 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간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환경부 장관은 전산 기록이 입력된 날로부터 간로간 전산 기록을 보존해야 된다. 대부분에 보면 우리가 보존 기간은 폐기물에서 몇 년이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2번도 상당히 자주 출제되죠.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으로 인정되는 에너지 회수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회수 기준입니다. 값은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않아야 돼요. 혼합하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의 고위 발열량이 아니죠. 저위 발열량이 돼야 되고 킬로그램당 1000kcal 이상이 아니고 얼마죠? 3000kcal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나번 에너지 회수 효율이 얼마? 75% 이상. 그리고 답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30% 이상을 원료나 재료로 재활용하고 나머지 중에서 에너지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수율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야 될 것.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2번 같은 형태는 4가지가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출제를 해요. 그리고 상당히 자주 출제되니까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63번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번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답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환경보전과 질적 향상, 발생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이송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제정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적이라고 하면 아주 좀 장대하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죠? 그래서 4개 중에 조금 떨어지는, 그 내용과 떨어지는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4번에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가번의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해서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해서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번 생활환경이란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 상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활환경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정의를 보시면, 자, 대기나 물,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의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된다는 문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번. 그리고 답은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반면에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나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정책기본법에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로서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일 며칠 전까지 사용 개시 신고서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장에게 제출하느냐. 사용 개시 신고서를 우리가 며칠 전까지, 사용 개시 며칠 전까지 하느냐는 거죠. 자, 며칠 전까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자 같은 경우는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벌칙 중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가번 사후관리를 적합하게 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다음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용한 자, 다음에 업종 내용의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가번, 나번, 다번. 반면에 라번 같은 경우에서 업종 부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리고 벌금이 나오고 징역형이 나오는 것은 형사상의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과태료는 행정상의 처분이죠. 그리고 67번 폐기물 처리 시설, 매립 시설입니다.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폐쇄 예정일 몇 개월 이전에 폐쇄 신고를 제출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매립 시설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리가 폐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전에 내가 폐쇄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반드시 폐쇄 신고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별 정기검사 시기가 틀린 것은 최초 정기검사일을 기준합니다. 먼저 소각시설은 사용 개시일부터 2년, 다음에 매립시설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다음에 멸균 분쇄시설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개월,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1년. 자, 여기서 정기검사 시기가 틀린 것은 뭐죠? 가번의 소각시설.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사용 개시일로부터 3년에 해당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은, 과태료라는 것은 행정상의 처분이에요. 반면에 벌금은 형사상의 처분. 따라서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간 처리시설 중에서 소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에 열분해 시설, 가스화 시설을 포함합니다. 나번 탈수 건조 시설, 다번에 일반 소각시설, 라번에 고온 소각시설. 자, 여기서 우리가 중간 처리 시설 중에서 소각시설이요. 소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에 탈수 건조 시설은 해당하지 않죠. 반면에 소각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 소각시설이 있고 고온 소각시설이 있고 열분해 시설이 있고 고온 용융 시설, 그리고 열처리 조합 시설. 그래서 열에 관계되는, 소각에 관계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외에 나머지가 정답이 되니까.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의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가번 1일 처분 능력이 30톤인 사업장의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 자, 여기서는 50톤 이상입니다. 다음에 1일 처분 능력이 15톤인 사업장 폐기물 소각 시설이 사업장 부지 내에 3개가 있는 경우, 그러면 3개를 토탈해서 소각 능력이 50톤 이상.
그리고 답은 매립 면적이 15,000제곱미터인 사업장의 지정 폐기물의 매립시설. 자, 지정 폐기물의 매립시설은 1만 제곱미터. 그죠? 자, 그리고 매립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사업장의 일반 폐기물의 매립시설.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답은만 해당하죠.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 에너지 회수 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틀린 것은 답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답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답은 한국환경공단, 답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 먼저 풀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너지 회수 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에 보시면 한국환경공단, 환경, 한국기계연구원, 기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업시험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요. 그러면 에너지 측정은 환경, 기계, 에너지, 산업시험원에서 이렇게. 그러면 환경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 없나를 보세요. 환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는 없고, 에너지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산업시험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기관은 여러분들이 암기법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내 오염물질의 배출해용 기준이 청정지역 기준으로 불검출인 오염물질은 단 mg/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정지역의 배출허용 기준을 먼저 보시게 되면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불검출이 되니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번은 시아는 0.2mg/L 이하, 답안의 카드뮴은 0.02mg/L 이하, 답안의 납은 0.2mg/L 이하의 기준치를 가져요. 반면에 수원은 불검출의 조건이 기준치가 불검출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답은 수원이 정답이 됩니다. 가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4번도 상당히 자주 나오죠.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최근 몇 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정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이죠. 그래서 지정 폐기물은 100톤 이상, 지정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0톤 이상. 그러면 3년간 100톤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죠? 답은이 정답. 자, 따라서 여러분들 지정 폐기물은 100톤 이상, 그리고 지정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1000톤 이상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 요원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처벌 기준은 어느 것인가? 자,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겠죠. 가번이 정답. 그래서 사업주는 반드시 폐기물 교육이 나오게 되면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방치 폐기물의 처리 기간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연장 기간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 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을 고려해서 갈로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처리 기간은 몇 개월이죠? 2개월. 자,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연장 기간은 얼마죠? 1개월.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연장 기간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리 기간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겠죠? 2개월이 정답. 반면에 연장 기간을 포함한다 이렇게 단서가 나와 있으면 3개월이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연장 기간이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면 처리 기간 2개월이 정답이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77번 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사항으로 틀린 것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경우입니다. 갑은 상호의 변경, 납은 운반 차량, 임시 차량은 제외, 운반 차량의 정차, 답은 영업구역의 변경, 답은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 운반업만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죠. 상호의 변경이 아니고 수집, 운반 대상 폐기물의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운반 차량의 정차가 되는데 임시 차량이
제외되느냐 포함이 되느냐도 오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시 촬영 포함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정답이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중에서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관리인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의료 폐기물은 폐기물에 관계되는 자격증, 기사나 산업기사는 다 포함이 됩니다. 모든 폐기물 기술이네. 근데 수질 대기를 보면 자, 수질은 매립시설, 그리고 대기는 소각시설, 음식물류는 수질 대기가 다 포함돼요. 그죠?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에는 수질 대기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자격증과 임산병리사, 위생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의 배출자의 업종이 아닌 것은 자, 가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답은 1차 금속 제조업, 답은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답은 봉제 의료제품 제조업. 자, 여기서 봉제 의료제품 제조업이 아니고 의복 액세서리, 그리고 모피 제품 제조업이 해당하고 봉제 의류 복제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을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이 있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있고 수질오염 물질 측정 대응업에 등록을 한 자, 그리고 폐기물을 분석하는 전문기관이 해당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폐기물에 관계되는 모든 검사나 내용에 보면 한국환경공단이 가장 주축이 되어서 진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